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두일이고요. 페이스북에서 뭐 글을 쓰고 있고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이라는 책을 두 권에 걸쳐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으로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권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고 2권은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3권을 현재 이제 언론 개혁을 주제로 한 3권의 집필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뭐 목표로는 이제 연내에 지금 이제 출간을 해서 그러면 1년 사이에 무려 이제 3권씩이나 출간을 하게 되는 건데 한번 그 기록을 지금 한번 이제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제 목소리 같은 게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나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뷰가 어떻습니까? 뭐 카메라 뷰에서 기본적으로 제 얼굴이라든가 뭐 이런 건 제외하고 전반적인 이 구도가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인지, 그 다음에 제 목소리 톤이 후진 거는 괜찮지만 예, 좋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부담이 한결 없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우. 야, 이게 정말 컴퓨터로 채팅을 보면서 뭐 가끔 제 필요한 자료도 보면서 그 카메라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핸드폰을 지금 매달아 놓고 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네요. 이게 참 굉장히 많은 이제 연습과 이제 그 익숙함을 필요로 해야 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너무 가깝나요? 앵글 조금 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채팅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앵글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예, 앵글을 좀 더. 네, 맞아요. 노안이에요. 이렇게 팩트로 저를 공격하시면 저는 되게 슬픕니다. 네. 노안 맞습니다. 네. 노안도 맞고 지금 이제 오랫동안 컴퓨터를 보면 사실은 이제 눈에 안약도 넣어야 되고요. 이제 됐다.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팅을 보면서 뷰는 안 이쁩니다. 네, 안 이쁘죠.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저희 집에서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뷰에서 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뭐 지금 여기는 서울에 있는 이제 뭐 숙소이다 보니까 배경 뷰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방송을 하기에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와 목소리는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사실은 얘기잖아요.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이것이 이렇게 온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의 뉴스가 되고, 또 그 가짜로 생산된 뉴스를 바탕으로 또 수많은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반대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를 재생산해서 뭐 자신들끼리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세상 일이 뭐 이해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형태의 모습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뭐 동양대 표창장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계속 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맞습니다. 예, 팩트보다는 흠집 내기고 시선 돌리기가 정확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제 뭐, 그 보도가 된 뉴스 자체만 사실은 보고 판단을 하지,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뉴스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그 독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그나마 지금 최근에는 뭐 SNS, 뭐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뭐 저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고, 또 몇몇 뭐 일반 시민 농객들이 정확한 팩트들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의 가짜 뉴스, 뭐 아무리 지금 언론이 공신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뉴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신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생각해온 그런 관성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그 8.15 집회 배후의 은폐 전략도 뭐 말이 되고요.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시간 사실은 주로 이제 야당으로 더 많은 시간 활동을 해왔고, 기득권들의 응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제 뭐 집권의 경험이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세 번째 경험이긴 하지만, 뭐 사실상 그렇게 이제 늘 항상 기득권보다는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 쪽에서 무언가를 정치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이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빨리 이제 벗어나야 된다. 뭐, 야성을 가져야 된다. 야성을 가져야지 뭔가 기득권 적폐 세력과 같이 싸워서 이제 거기서 뭐 분명하게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지난번 4.15 총선까지 해갖고서 민주당은 4연속 선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뭐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집권당이 됐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이제 모든 지방 내 행정을 다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었죠. 그리고 21대 총선까지 이겼기 때문에 모든 이제 입법과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동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집권 4년, 2년밖에 안 남은 이제 사실상 이제 후반부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국정 지지율에 대한 이제 그 힘을 계속 버프를 받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버프에 따라 당연히 민주당도 지금 현재 뭐 저쪽 국민의힘보다는 더 높은 국정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도, 정당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비록 지금 저쪽에 뭐 60년 동안 내려져 온 그런 검찰이나 뭐 사법부가 아직까지 저희 쪽에, 그러니까 뭐 친현재 정부 여당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민주당은 충분하게 힘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제 언론 얘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뒤에 하겠지만, 언론 지형은 계속 뭐 단 한 번도 이쪽에 우호적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언론 지형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과 90년대의 이제 그 시절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군사정권 시대의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던 시절에는 진보 언론이라는 것들이 막 생겼고, 그때 뭐 기존의 이제 보수 언론들 뭐에 이제 그 대항한 진보, 한겨레도 그 당시 그래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보 언론이 생겼고,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독재 정권에, 군사 정권에 맞서 이제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의 같이 그러니까
피하 간의 구분 식별이 되게 분명하게 됐던 이제 시절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이제 기존 군사 독재에 맞선 어쨌든 이제 이 개혁 민주 세력이 최대한 힘을 모아갖고서 같이 정권을 최초로 이제 얻은 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오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진보 쪽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흔히 말하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들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노선이 생긴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80년대 운동권에도 뭐 NLPD 뭐 이렇게 해갖고 각자의 이제 노선이 있었듯이, 지금 이제 이런 언론 지형으로 와서 이제 지금 현재 뭐 그 시민주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엘리트 진보 진영에 의해서 계몽주의적인 형태의 어쨌든 뭐 언론과 기타 정치에 이제 뭐 채널이 됐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게 뭐 이제 또 뭐 유시민 지금 이제 이사장 뭐 이제 들이 쭉 해왔던 방식들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흔히 말하는 이제 진보 쪽의 엘리트들, 특히나 이제 언론 쪽에 많이 종사하던 진보 엘리트들 관점에서는 그것이 좀 자신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아마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들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뭐 민노당, 통진당, 지금 현재 이제 정의당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이게 사실은 뭐 보수냐 진보냐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 국민들이 원하는 전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것은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좌파냐 우파냐 쪽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국민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진보 엘리트들이 봤을 때는 좀 이제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들도 이제 지금 이제 현 민주당, 특히나 이제 예전의 친노, 지금의 친문에 해당되는 정치인들을 이제 비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당 전체까지 이어지는 뭔가의 이상한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원래는 뭐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계속 뭐 뜬금없는 얘기들을 지금 이제 뭐 배경을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뭐 범위 내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언론인들도 좀 이렇게 뭐 종종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약간의 이제 뭐 농객으로서의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는 뭐 여러 형태의 이제 그런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실제 주류 언론에서는 뭐 설령 그 속에서의 어쨌든 이제 비주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신 분들, 그분들과 이제 쭉 얘기를 해봤을 때, 뭐 제가 이제 언론에 대한 것은 이번에 책도 쓰고 있고, 나중에 따로 뭐 이제 방송이나 이제 글로 쓸 기회가 있지만, 현 상태에서 언론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같아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언론이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권력, 기득권과 수사권을 빼앗기는 거. 그래서 자신들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 대상이 되는 거를 제일 무서워하고 있고, 정관 예우가 깨져서 자신들의 나중에 안락한 노후가 깨지는 것을 지금 현재의 검찰이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면, 언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번 댓글을 한번 남겨보시죠. 아닙니다. 삼성의 돈,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건 뭐 이제 뭐 돈은 뭐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일반 기자들이 사실상 그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각각의 기자들은 이렇게 다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토할까요?
이런 완전 오늘 주제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예, 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제 충분히 잠깐 얘기 가보죠. 예. 당연히 뭐 이제 혈맹이고 같은 식구들끼리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네, 통제하지 못한다. 조금 비슷한데 이것도 약간 다릅니다. 아주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언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네. 정의로운 파란 나라님. 예, 이게 아주 정확히 맞습니다. 네. 언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걸 현재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개개인, 언론 사주, 뭐, 거기 있는 뭐 간부들이고, 뭐, 이렇게 레벨이 낮은 뭐, 이렇게 초보 기자들이건 간에 그들이 지금 현재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영향력, 언론의 통제 능력을 정의로운 파란하느님, 이 정답을 맞춰주셔서 제가 하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선물로 제가 구글 기프트 카드 10,000원짜리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저기 어디지? 저희 그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하나 이제 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구글 기프트 카드 네 10,000원권 하나 제가 이렇게 시리얼 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벤트 하면서 하니까 또 되게 재밌네. 또 이렇게 이게 이런 재미로 하는 거구나. 네. 네. 그 커뮤니티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언론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대략 2016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되게 뭐 박근혜 탄핵하던 뭐 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모든 개별적인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조중동 기자들을 거의 그 갑을 관계를 따지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을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의 이제 영향력이 작은 이제 언론사 뭐 그냥 뭐 인터넷에 그렇게 영향력 없는 미디어한테도 민주당에서는 정말 덜덜 떨었죠. 조중동이 뭐 하나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덜덜 떨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국 장관 시절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의원, 박원순 시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파상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언론의 갑을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아유, 젊고 안단태님, 젊고 똑똑한 기자들일수록 더 그 맛을 빨리 알죠.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의 맛이라는 건요, 아주 금방 못 보셨어요? 그때 조국 장관한테 인터뷰하던 그 어린 기자들 굉장히 건방지고 거만하면 거만할수록 더 잘한다라고 이제 위에서 칭찬을 하고, 실제 뭐 이제 조국 장관 레벨 되는 분들조차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어린 기자들한테까지도 예의 있고 깍듯이 대하니까 그게 자기 자신의 파워라고 애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그런 뽕 맛을 보면 정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야? 뭐 그런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깨야 되는 거죠. 뭐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는 기자실을 없앴죠. 그 기자실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기사들을 많이 봤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정말 저열하고 치사할 정도로 네, 그 문제를 갖고서 사실은 우리가 청와대에 얼마든지 가서 쉬면서 놀면서 취재할 수 있고, 가끔 이렇게 청와대 수석들 불러서 뭐 얘기도 듣고, 거기서 무슨 뭐 별도의 이제 흔히 말하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렇게 이제 개별이 아니라 이렇게 단독 보도할 수 있는 뭐 소스도 없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뭐 차나 뭐 음료도 막 마음껏 먹는 그런 기자실을 없앤 것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는 뭐 자신들의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그때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데, 뭐 지금 그리고 반대로 지금 왜 검찰과 그 검언유착이 되게 심한 줄 아세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뭔가
특별하다는 인상을 검사들이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재벌 회장들도 왔다 갔다 하게 할 만큼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검사들이, 예를 들면 뭐 한동훈 같은 검사가 특정 뭐 이렇게 이제 기자한테 야 이거 내가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야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것도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네 뭐 그런 이렇게 이제 착각과 뽕에 빠져갖고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조국 장관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다 FM이에요. FM. 그냥 뭐 누구한테 특별한 대우가 없고 누구한테만 무슨 특별한 소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브리핑을 하고 그냥 뭐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닌 것들을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내가 받던 특권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지금 이렇게 삐짐이 현재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정치를 뭐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뭐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초년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이제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다 이제 어떤 되게 세게 한번 뭘 해봐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당내 분위기가 이제 워낙 뭐 예전에는 이제 조중동이 뭐 기사 하나 쓰는 거에 민주당 자체가 흔들흔들 했던 걸 너무 오랫동안 겪어와서 그런 관성을 벗어나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초선 의원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 이 조선일보 이 도그 새끼들 뭐 이런 뭐 이렇게 막 숫자 욕을 하면서 그때 막 욕을 했던 그 정도로 패기가 있던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은 더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면서 많이 이제 이게 뒤끝 강한 싫어함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저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스타에 생일 파티 하는데 뭐 대기업 전무랑 하는 사진 올렸었죠. 그게 걔네들은 자신들이 많은 월급을 사실은 뭐 이렇게 언론사 월급이 조선일보 정도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정도가 괜찮은 대우를 받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언론들의 경우는 그렇게 연봉 수준도 높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취재비 같은 거한테 팍팍 지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취재비도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나오죠. 왜 기자들이 같이 저거 하면 밥을 얻어먹겠어요. 이제 이게 사실 돈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게임 업계 평균 연봉보다 아마 굉장히 낮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게임 업계에 대한 한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 상태죠. 이거 이렇게 채팅 댓글 보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원래 제가 준비했던 거보다 자꾸 이렇게 이제 제 엄한, 이렇게 정말 이게 거의 개인기에 의존해서 이 대본에 없는 얘기를 막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원칙이 없어서 개념이 없었고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확히 맞고요.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해보죠. 왜냐면 이제 민주당이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자신들이 너무 언론에 쩔쩔매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협치, 말은 협치지만 저쪽 국민의힘이 예전 한나라당 시절부터 땡깡을 부려온 거에 결국은 협치라는 명목으로 양보를 해왔던 이제 그런 안 좋은 관습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건 정말 옛날 얘기죠. 같이 국회에서 싸워도 이제 밤에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푸는 거지라는 얘기는 옛날 먼저 김영삼, 김종필 삼김 시대에는 나왔던 얘기지.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 국회의원들이 실제 정치 입법 활동과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맞죠. 네. 제가 댓글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저 혼자 하는 라이브가 처음이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신기해 갖고서 지금, 이게 또, 나도 이러면 이제 기자들처럼 이제 뽕에 맞아 갖고서 이렇게 그냥 엄한 길로 빠지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준비한 거를 그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불꽃 정치 역정의 이제 마지막 불꽃을 지난 4.15 총선에 완벽한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 칠 때 이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찬, 우리 해찬들 의원을 정말 리스펙하고요. 그분이 이제
뭐 당연히 뭐 건강도 조금 이제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쉬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낙연 이제 의원이 지금 현재 이제 대표가 돼서 앞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본인의 정치 역정에 원래 꿈을 꾸고 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대권까지 바라보는 현재 후보까지 왔죠.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로서 초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그분도 굉장히 꼼꼼해서요. 와, 이분 얘기 좀 해야겠네요. 제가 아는 그분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이쪽 뭐 행정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꿰차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두 분의 차이점은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실제 어떤 정책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에 주력을 한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는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다 본인이 다 이걸 다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성격입니다.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이거를 다 이제 약간 이제 그 점에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낙연 총리 밑에서 그때 일하던 이제 분들은 뭐 각 부처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낙연 총리의 그런 디테일은 디테일이고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이제 현재 제1여당의 이제 대표이자 앞으로 이제 대선에 나갈 사람으로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는 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 정치라는 게 저는 아무리 훌륭한 뭐 본인의 자질과 본인의 이제 뭐 열정과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지하는 것까지 다 이제 맞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뭐 정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정치를 했던 이유는 많은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뭔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치를 했어요. 이명박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순수하게 내 사유 재산을 넓혀야겠다. 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측면의 수익 모델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에 도전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분들은 이제 정말 내가 국민에게 봉사를 해주고 싶고 국민 모두가 이렇게 정말 같이 보편 타당한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권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 정치라는 건 또 그것과 무관하게 되게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목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아무리 뛰어난 뭐 정책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일로 아주 사소한 정서적인 문제로 한번 뭐 이상하게 프레이밍이 돼서 낙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치 뭐 천운이라고 하잖아요. 천품. 제가 예전에 제 책에 썼는데 이 대통령 뭐 옛날 임금 현재의 대통령은 하늘이 주신 천품을 받지 않으면 오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그래서 드린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 노력과 무관하게 천품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 지금 이제 당대표가 천품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이제 당대표로서의 활동은 저는 당장에 이제 국민 정서를 위한 눈앞에 이제 이 단기적인 전쟁 말고 전투에서도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한 당의 리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리딩을 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꼽고 있는 게 바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한 이제 이슈에 본격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조국 장관 사실은 뭐 검찰 개혁을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법학자로서 되게 완벽한 그 법리적인 지식과 더불어 현재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을 가장 완벽하게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였는데, 막상 뭐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지금 어떤 그런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사실은 이렇게 뭐 뚜렷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행정부에서는 행정부 산하에 법무부 산하에 이제 외청인 뭐 검찰의 계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 거에 대한 권력 기관이었고 오랫동안 누려왔던 이 자체의 문제를 이제 행정부 자체에서 그것을 뭔가 힘으로 누르는 모습은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도 아니고 또 그거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 4.15 총선 때 제가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 뭐냐면, 뭐 각각의 이제 의원들이 어떤 뭐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데 뭐 조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나오면 그게 이제 표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저는 쩔쩔맸던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나요. 그게 좀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어떤 뭐 정치적인 그 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것을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희생을 해가면서 만들어갔던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면서 그걸 만들어가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실제 뭐 4.15 총선 단계에 들어가서 엮이는 것조차 그렇게 조금 이렇게 겁을 먹는가? 물론 언론 때문입니다. 이것도 언론이 그때 김남국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변호사 시절에 뭐 조국 백서에 뭐를 했다는 등 무슨 뭐 조국 지킴이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공격을 했지만 결국 김남국은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아니 뭐 조국을 응원하고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어떤 무슨 뭐 마치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선을 뒀던 민주당 그러니까 워낙 그게 언론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겁을 먹었던 그 상황 자체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조금 그 대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왔죠. 그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어떤 뭐 폄하로 이어지고, 그리고 뭐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 민주개혁 세력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왔던 그런 부분들의 도덕성 자체를 뒤흔들면서, 이건 거의 조국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뭐 무슨 자기 자신의 법적 도덕적 문제가 있으면서 무슨 검찰 개혁을 하느냐처럼, 아니 무슨 그런 그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면서 무슨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식으로 다 거짓이지만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갔던 거에도 민주당은 그때 또 제대로 대응을 잘 못했었죠. 해찬들 뭐 의원만 좀 몇 번 실드를 쳤지, 민주당 차원에서의 이제 그거를 제대로 못해준 것도 저는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그분을 생각하면 참 저는 지금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분위기가 미투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그런 여성주의 운동에 있어서 공격의 대상이 되면은 다들 몸을 사리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 같이 평생을 여성 운동에 헌신해왔던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았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또 굉장히 또 몸을 사렸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4.15 총선과 그 다음에 총선 후에 이제 원 구성을 하고, 또 원 구성을 해서 정책 입법들을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이제 우선순위 때문에 다른
지역적인 전투로 빠지는 것을 우려해서 우선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쪽 사소한 전선까지 다 뭐 이렇게 우리의 힘을 다 쓸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뭐 납득을 하고 뭐 넘어간다 치지만 적어도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지금 현 시점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반기에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추경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쪽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지금 이제 뭐 그때 처음에 이제 1차 지원금 관련해서 무슨 뭐 선별이니 무슨 뭐 보편이니 갖고 싸울 때야 뭐 아무 말이나 그들도 막 던졌지만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워낙 힘드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어렴풋하게나마 알기 때문에 그런 뭐 추경에 이제 반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막는 것에 더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이제 당연히 검찰 공수처가 지금 아직도 이제 지금 이렇게 가동이 못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그 법을 현재 이제 뭐 김영민 의원이 이제 다시 새로 이제 입법을 해서 공수처 뭐 처장 추천위원 숫자도 뭐 이제 뭐 야당목 여당목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국회목 4명으로 나눠서 이제 바꾸고 수사관들도 더 늘려서 지금 이제 법을 이제 바꾸고 있는데, 어이구 감사합니다. 류군 시인님도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그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 뭐 공수처 신설을 막을 수 있는 최대한까지 막는다. 그러면 현재 거기서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수족들을 검찰 인사권을 활용해 갖고서 이제 그들이 전행했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 그 일선에 서 있는 건 이제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나름 쭉 준비해 왔던 그런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고발이 언제 있었는 줄 아세요? 1월 3일날 있었습니다. 1월 3일날. 그때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은 했지만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지금 벌써 한 뭐 8개월, 9개월째 됐는데 왜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 김두일의 유튜브 방송이 이런 레벨입니다. 류군 시인님 같은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채널에서 응원을 해주고 시청도 해주실 정도로 지금 비록 숫자는 34명 들어와서 보고 계시지만 이 정도 레벨입니다. 아싸, 이건 자랑 한번 이제 해주고서요. 네, 이렇게 이제 딱 제가 이렇게 던져놔야지 류군 시인님이 이제 못 나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붙잡혀 있겠죠. 네, 네. 네, 계속 이제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월 3일날 고발한 거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4.15 총선 전에는 뭐가 이제 나오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아마 검찰에서는 여러 형태의 조사를 아마 했을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검찰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검찰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아주 세게 못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1번, 4.15 총선에서 졌죠. 만약에 4.15 총선에서 이겼으면은 지금 뭐 조국 장관과 뭐 정경심 교수, 그 다음에 지금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도 뭐 어떤 형태로든 그들이 더 뭐 지금 이 수사한 거를 더 세게 수사를 해나가면서 뭔가 더 어그로를 일으켰을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워낙 막강하게 검찰의 인사권을 통해서 전혀 뭐 그동안 나쁜 관습들을 다 하나하나 깨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의 조직이, 지난번에 이건 제 북 콘서트 때 이제 황희석 그 단장님, 이전에 이제 조국 장관 시절에 검찰 개혁 단장을 했었죠. 네, 황희석 변호사님이 이제 제 북 콘서트에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검찰들은 실제로 그렇게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동원을 그렇게 강력하게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서초동에서 200만 명이 촛불을 들 때는 그들은 별로 사실 겁을 먹지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1월 달에 2번에 걸쳐서 행사했을 때는 처음으로 검찰 내부가 술렁술렁 했다라는 말씀을 그때 제 북 콘서트 때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많이 버는 사람이건 적게 버는 사람이건 내가 직접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뭐 자영업자건 프리랜서건 대기업 총수가 아닌
뭐 대기업 임원이건 아니면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건 공무원이건 결국은 내 자리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예, 류근 시인님 맞습니다. 사칭 아니죠? 네, 류근 시인님 사칭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칭 아닐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술렁술렁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한동훈 검사와 채널 A와의 이제 검언 유착이 탄로가 났죠. 탄로가 나서 지금 이제 사실상 윤석열의 이제 오른팔에 해당되는 한동훈이 이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아마 이제 한계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뭐 또 어설픈 이제 그들이 늘 해왔던 인지 수사와 뭐 이렇게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 이 두 가지를 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태가 돼서 아마 조사를 하기만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이제 재벌은 이제 걔는 못 주고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저는 조선일보 등에 이제 살살살 흘렸겠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현동환이라는 그 당직 사병 이름이 현동환입니다. 뭐 TV조선에 다 본인이 다 얼굴 까고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저도 이제 뭐 그냥 그 사람의 실명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당직 사병 현동환이 했던 그런 뭐 조사 내용, 네,들을 다 이제 여기저기 이제 흘리면서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마치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끌고 온 게 이제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검찰은 이게 기소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늘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기소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원래대로 이제 2단계로 가야 되는데 1번 계속 언론에 흘린다. 계속 언론에 흘려서 마치 뭐 사실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의혹도 있다, 저런 의혹도 있다 하는 것을 마구마구 흘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기존의 언론들은 또 뭐 열심히 받아갖고 적겠죠. 예, 받아 적은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같이 이제 쭉 뿌려주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으니 우리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상 수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네. 모해 위증 교사라는 게 있죠. 모해 위증 교사. 한명숙 총리 때 한번 써먹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시민 장관을 그런 식으로 엮으려고 했던 모해 위증.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다른 죄수들을 증인으로 동원을 해서 그들한테 가짜 증언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갖고서 기소를 하는 거죠. 기소를 갖고 이제 재판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이제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뭐 굉장히 뭐 조국 장관조차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추측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검사와 채널 A 때문에 이제 이 검언 유착에 대한 게 뽀르게 났어요. 그리고 지금 뭐 MBC하고 뉴스타파가 계속 뭐 PD수첩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이것을 지금 이제 열심히 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이제 최강욱 의원이랑 뭐 지금 계속 이 문제로 지금 그냥 넘어가질 않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섣불리 모해 위증을 이제 다른 증인들을 동원하는 것은 아마 이제 쉽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주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 지금 뭐 조국 장관, 그 다음에 뭐 윤미향 의원, 박원순 시장 때 당했던 것처럼 그냥 그 개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뭐 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뭐 온라인에 있는 뭐 여러 사람들, 이 고일석 기자나 뭐 송영훈 기자나 아니면 뭐 박지훈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갖고서 일일이 그걸 다 팩트를 체크해 갖고서 이런 뭐 의병들이 게릴라전을 해 갖고서 싸워야 되는 걸까요? 언론들이랑? 저는 그거는 좀 이제는 이제 그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니 우리 쪽 관군도, 우리 쪽 정규군이 저쪽보다 더 우세한데
왜 정규군은 예전에 계속 자신들이 게릴라이던 시절만 생각해서 직접 맞싸우지 못합니까? 이제는 충분하게 힘을 저희 시민들이 모아서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언론들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변호인단이 SBS에 지금 뭐 거짓 보도에 대해서 고발을 했더니 여기에 지금 뭐 그 언론 노조하고 기자협회에서 지금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무슨 뭐 언론의 자유를 뭐 억압하는 뭐 잘못된 기사도 아닌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뭐 계속 그 이제 왜냐면 이제 그렇게 언론 노조와 기자협회가 뭐 그렇게 막 공식적인 워딩을 내면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뭐 저희에 있는 뭐 이렇게 일반 의병들이, 이 게릴라들이 그걸 갖고서 응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되기 어렵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에서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고소고발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뭐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 장관을 별도로 만나서 그냥 당에서는 뭐 당신이 법과 원칙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한다. 뭐 이 정도의 어쨌든 힘을 실어주는 뭐 추다르크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무슨 뭐 SBS 뭐 조선일보가 아무리 저거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무서울 게 없어요. 지금 때마침 조국 장관도 네, 아주 멋진 어록을 남겼죠. 하나하나 따박따박. 네, 하나하나 따박따박 지금 1년 동안 쏟아부었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대항을 뭐 본인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민영사상의 전쟁을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흔히 말하는 언론개혁의 시작을 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도 사실은 여기에 지금 동참을 해서 가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의 남편도 지금 뭐 20군데인가 지금 같이 고소고발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대언론과 또 다른 검찰과는 또 다른 형태의 기득권, 검찰과 기득권의 얼라이언스였던 언론과 그렇게 지금 현재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앞에 나서서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라까지는 못하더라도, 네, 못한다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는 것까지는 민주당에서 저는 해줘야 한다는 게 맞죠. 그거를 뭐 지금까지는 개별 의원들이, 저는 이제 뭐 김남국 의원도 개별적인 뭐 워딩을 했고, 그다음 뭐 정청래 의원도 뭐 카투사의 무슨 어떤 이렇게 그 규정집 같은 걸 공개했고, 의원들 개개인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하나, 뭐 TF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같이 당과 정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이제 액션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이 SBS 등을, 아니 정확하게는 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 씨가 지금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펼치고 있는 여러 이제 언론과의 그런 이제 법적 공방에 대해서 뭐 이제 대놓고 뭐 응원을 못 한다면 최소한 사이드에서 응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좀 멋진 모습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이 사단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네, 현재 지금 이 문제를 키운 사람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신원식 의원이 누군지 아시죠? 지난번 광화문 집회, 작년 10월 달부터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뭐 예비역 출신의 아주 되게 문제가 많은 극우, 극우 흔히 말하는 뭐 똥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신원식 의원은 정광훈 목사랑도 굉장히 친하고요. 뭐 누나회라고 있습니다. 누나회가 뭐냐면 하나회가 아닌 박근혜 이제 그 누나를 너무 사모한다고 해서 누나회인가 봅니다. 이 누나회에 소속돼 있는 신원식이 지난번
비대 2번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이 사단을 키우고 있죠. 지금 신원식 의원 밑에 있는 이제 보좌관, 네, 이철원도 신원식이 현역 시절에 있던 그런 이제 보좌관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가짜뉴스를 전파했던, 이균철도 똑같이 이제 참모장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신원식을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놓고서 각종 언론 플레이들을 하고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것도 현재, 네, 그 서씨의 변호인단이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정치인이 나선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는 조금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것은 저쪽 당 차원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원식과 이균철과 이철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신원식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면 민주당에서 직접적인 고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철원과 이균철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쪽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으니까 이쪽에서도 당연히 정치적으로 이제 액션을 펼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균철의 경우는, 네, 본인이 뭐 카투사 중령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카투사 중령도 아니죠. 그리고 2015년도에 전역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서씨의 경우는 2017년도에 있었는데 2015년도에 전역한 사람이, 본인은 또 뭐 카투사의 중령도 아닌데 뭐 거기서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양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하나 나서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네, 그 추미애 장관이 했는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남편이 했는지 민원 전화를 물어봤잖아요. 그냥 일반 민원 전화를 통해서 그냥 문의한 게 전부예요. 사실은 저는 이것도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1정부 여당의 당 대표가 맘만 먹으면 직접적인 핫라인을 가동해서 뭐 휴가에 대한 문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민원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근데 그 기록이 남았는데, 이제 그 기록을 김도읍 의원이 공개를 했죠. 네. 이게 사실은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방부의 자료잖아요. 국방부의 자료는 특성상, 네, 군사 자료입니다. 군사 자료. 군사 자료를 그렇게 뭐 민간 의원이 그렇게 막 함부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저는 이렇게 국방부의 군사 자료를 이렇게 함부로 공개를 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국방부의 군사 기밀도 이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빼와서 볼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어떤 새 나가는 그런 쥐구멍이 있겠죠. 근데 그런 다른 흔히 말하는 뭐 행정부 내의 다른 산하에서 무언가의 무슨 정보를 후배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김도읍은 가뜩이나 무슨 군인 출신도 아니고 지금 국방 소속도 아닌데, 본인 국방 소속이랑 더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신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 군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나서갖고서 어떻게 그런 자료가 유출된 거냐, 이거는 군사 자료인데 그것을 유출 경위를 파악을 해야겠다. 국방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이제 다른 형태의 조사를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왜냐면 군사 자료니까, 군사 자료가 그렇게 막 공개가 돼서 그걸 언론한테 공개를 하면은 나중에 무슨 저쪽 우리 옛날에 NL 사건, 무슨 국방 한계선 사건 그런 것들이 저쪽 당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국정원 자료들을 함부로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니까는 이제 얘네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중한 정보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인, 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신원식 의원과
뭐 한 명의 보좌관, 한 명의参谋장, 예, 이철원, 이균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김도읍이 공개한 그런 군사 자료에 대한 부분도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삼아서 해결을 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시작이 된 그 당직 사변 현동환, 네, 이 현동환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 측 서 씨가 직접 고소를 하기는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이렇게 현직 장관이 무슨 그런 자신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했다고 그것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고소를 했다, 이불을 막고 해서 그런 식의 이제 역공의 뭔가 프레임이 짜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나 서 씨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민주당 혹은 어떤 뭐 시민단체나 용자가 그 사람에 대한 뭐 허위사실 유포 그런 거를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도 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 정도의 워딩이면 저는 굉장히 좋은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 사실 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져서 아직까지 지금 뭐 전 국민들한테, 지난주에 제가 뭐 이거를 지금 숫자를 적어놓고 지금 어디다 적어놨는지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네, 지금 현재의 이게 무슨 2차 지원금을 뭐 얼마를 받는지,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선별인지 보편인지, 뭐 그 대상자에 내가 해당되는지, 그런 지금 코로나로 인한 뭔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뉴스에서 그걸 제일 많이 다뤄야 되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뭐 심도 높은 기사를 다뤄야 되는데,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지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뭐 3,000건씩 뭐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있는 거 없는 거 온갖 막 그냥 가짜 외국 뉴스들이 지금 다 그냥 일주일 내내 도배가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사실은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슈 관련해서 글도 쓰고 지금 방송도 이제 시작한 이유가, 너무 기존의 언론들이 이 문제로 과도하게, 표창장도 사실은 웃기지만 대한민국 남성들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다 자신들만의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무시한 온갖 거짓과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언론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제대로 지금 이제 대응을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 현 상태에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는 추석 밥상까지 갑니다. 네, 추석 밥상에 가서 계속 추미애 얘가 아들을 무슨 그렇게 군대를 무슨 탈영한 거를 이렇게 무마시켰다면서 이런 식으로, 네, 추석 밥상까지 가서 결국은 현 정부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특히나 이제 올 하반기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진행을 해야 될 지금 검찰 개혁에 동력에 상당한 차질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문제를, 이건 작은 전투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것으로 폄하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 이슈가 됐던, 당정과의 이슈가 됐던 이제 2차 지원금 관련한 부분을 이제 일단락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님이 나서서 이제 당 내에서 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좀 끌고 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대략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오늘 준비했던 방송들입니다. 훌쩍 1시간이 그냥 넘어갔네요. 네, 언론 얘기하고 그러느라고 되게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참고로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3편을 집필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목차까지 썼고 이제 앞부분 뭐 자료 모아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검찰 개혁과 조국 대전 파트 3, 예, 파트 3인데, 네, 이번에는 이제 언론 개혁을 주제로 한 겁니다. 대다수의 내용들이 이제 언론을 주제로 한 내용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더 중점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모으고 있는 중이네요. 네. 뭐 어땠습니까? 오늘 방송 뭐 라이브 스트리밍 혼자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좀 뭐 보시기에 좀 괜찮았나요? 네, 이렇게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같이 들어오셔갖고서 이렇게 막 응원도 해주시고, 네, 오늘은 이제 유근 시인님 빨 좀 이렇게 좀 받았어. 아무튼, 네. 예,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호가호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가호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시면 저는 이제 지금, 사실은 제 본업은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제 게임과 여러 문화 콘텐츠 IP를 가지고서 뭐 저작권에 대한 사업도 하고 이제 게임 뭐 수출, 뭐 콘텐츠 수출 같은 것들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좀 제가 지금 중국으로 못 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뭐 유튜브 등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요. 덕분에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이제 글도 쓰고 하루에 하나씩 컨텐츠도 이제 찍어서 이제 올리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뭐 이 지금 저 책의 3권, 그래서 조국 트릴로지, 네, 뭐 배트맨도 3부작이고 뭐 본도 3부작이고 반지의 제왕도 3부작이니까 조국도 3부작으로 어쨌든 제가 연내에 완성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책을 잘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뭐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주말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제 한 번 정도, 주 한 1회에서 2회 정도씩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서, 뭐 좀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수익 실현이 되는 단계까지 이제 되면은, 수익 실현이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뭐 그때 제 북콘서트 했던 장소에서 좀 또 이제 훌륭한 게스트 분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는, 네, 뭐, 류근 시인님 1번. 네, 여기 오늘 첫 방송인데 여기 와주셔서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1번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많은 뭐 고일석 기자, 뭐 송려운 기자, 뭐, 예, 뭐 나와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의 이제 의원님들도 모시고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그런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그렇게 한번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건 뭐 그냥 저만의 그냥 예, 대내 망상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이제, 네,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네, 토요일 밤을 저와 함께 해주시는, 제가 심지어 저 뒤에 이렇게 기타도 지금 갖다 놨잖아요. 이게 뭐 하다가 이렇게 좀 말이 막히면은 기타 치고 노래라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1시간 순삭으로 그냥 이 말로 다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하다가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할 말도 없고 이제 뭔가 이렇게 제 지식의 혼선이 오면은 뭐 중국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타도 한번 치겠습니다. 네. 토요일 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네, 술 한잔, 이제 집에서 혼자 고기라도 구워서 술 한잔 먹으면서 저는 예, 불토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짜이찐. 네, 이거 예, 좀 중독성이